교육열하면 한국은 늘 빠지지 않고 손에 꼽히곤 하죠. 기사를 보니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사람은 69%라고 하더군요. 누구 말처럼 개나 소나 다 대학을 다니고 한편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저는 나머지 31%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건 제 약점이자 자격지심이 돼버렸죠. 사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앉아있기보다는 뛰어노는 게 좋았고 남들보다 튼튼한 뼈대를 가지고 있었죠. 현재 제 나이가 40대인데 키는 170cm일 정도니까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거의 반쯤 포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지쳐서 놀아달란 어린 저를 보면 끙끙 앓는 소리가 나왔죠. 아이고 허리야. 야, 아빠가 어제 허리를 크게 다쳤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놀아달라고 해. 어? 왜 화살이 이쪽으로 와? 당신 허리가 뭐 하나도 안 아프잖아. 왜 애 앞에서 거짓말이야? 하영이가 커서 뭘 배우겠냐고. 아이, 커보면 알겠지.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해도 다들 해. 거짓말은 필수야, 필수. 이런 현대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적당히 섞어서 쓰는 거지. 조미료 같은 거라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등짝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얼른! 주말엔 당신이 놀아주기로 했잖아. 아이고, 신이시여. 이럴 거면 차라리 아들을 낳을걸. 이건 딸인지 아들인지.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한껏 받으며 자란 건 사실입니다. 한참 에너지를 쏟고도 1시간만 자고 일어나면 제 체력은 회복되었기에 부모님도 정말 고생 많이 했고요. 그래서인지 제가 6살이 됐을 때부터 각종 운동학원에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본적인 태권도부터 시작해서 수영, 축구교실까지 말이죠. 여자아이였지만 예쁜 치마보다는 축구공만 보면 반쯤 미쳐서 쫓아다니는 미친 개에 가까웠어요. 당연히 공부는 최악이었습니다. 받아쓰기를 당당하게 빵점을 맞아갔을 때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죠. 다들 대학 그러지만 난 하영이 네가 중학교까진 갈 수 있을지가 가장 걱정이 된다. 넌 받아쓰기 빵점을 받고도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집에 오자마자 이걸 보여주니? 아, 선생님이 틀린 거 10번 적어오라고 하잖아. 그럼 100개인데 나 축구교실 가야 되니까 아빠가 대신 좀 해줘. 뭐? 아니, 그래도 선생님이 너한테 하라고 한 건데. 그럼 나 축구교실 가지 마? 아빠가 나랑 놀아줄 거야? 아니다. 아빠가 싹 다 해두마. 얼른 다녀와라. 건강한 게 최고야. 공부는 못해도 된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약간의 고비와 고난이 있었겠지만 제게는 최고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기에 유복하기도 했고 부모님이 장난이 좀 심하긴 해도 늘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희 집에는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대금 지급을 해주지 않던 협력업체가 문을 닫고 파산을 하자 아버지의 공장까지 그 타격을 받게 된 거였어요. 그야말로 줄도산이었습니다. 그 일로 아버지는 식음을 전폐하고 술만 드셨죠.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좁고 더러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어머니는 매일 밤 우셨습니다. 두 분 다 늘 돈 걱정 없이 살아왔기에 가난이 많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쌀이 떨어진다는 것, 반찬이 없다는 것에 매번 큰 충격을 받았죠. 때문에 두 분은 어느 순간부터 힘내자라는 말 대신에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걸 왜 책임져? 왜 우리까지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고? 당신만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안 살았어. 알아?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죽일 놈이야. 내 공장, 내 식구들 마지막 월급 챙겨준 게 그렇게 불쾌해? 당신 진짜 속물이구나. 이제야 당신 본 모습이 보이네. 그럼 그 친구들은 굶어? 굶으라고 해. 그랬어야지. 사람이 좀 이기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은 잘도 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니?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돌아서서 욕하는 놈들 뿐이야. 속물? 그래. 난 속물 소리 들어도 내 가족은 안 굶겨. 그럼 당신이 나가서 일을 해. 이렇게 집에 들어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들들 사람 볶지만 말고. 나 수십 년 동안 한 번을 일을 쉰 적이 없어. 근데 당신은 뭘 했어? 알았어. 나가서 그깟 돈 벌면 되는 거잖아. 벌어온다고. 늘 눈을 마주치고 항상 웃기만 했던 부모님은 가난으로 인해서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딱 1년을 버티다가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죠. 그 어떤 예고도 없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했던 행동은 자신이 그간 마셨던 술병을 모두 치우고 집에 고장난 가구를 손질한 게 전부였죠. 그리고 남겨진 어머니와 제 사이도 변했습니다. 너 또 밖에서 운동했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렇게 뛰어다녀. 올림픽이라도 나가려고? 너 그런 거 못해. 운동도 돈 있는 집 자식들이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해, 공부. 엄마, 나 공부 못하는 거 알잖아. 공부하라고! 네가 그렇게 미친 개처럼 뛰어다니는 힘으로라도 공부에 힘을 써. 안 그럼 너도 평생 구질구질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할 테니까. 알았니? 응, 알았어. 저는 어머니의 말처럼 공부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보고 또 봤죠. 보통 이렇게 하면 정신력으로 성적이 오르고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졌을 텐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책을 보면 머릿속은 하얗게 되고 눈이 천천히 감겼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책만 보면 멀미를 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5분이면 뚝딱 외우는 것들을 저는 돌아서면 까먹었죠. 당연히 제 성적은 매일 운동했을 때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30점이었다가 40점이 됐다고 칭찬받진 못했고요. 결국 어머니는 딸을 공부시켜 제대로 살아보려는 계획을 접어야 했죠. 아마 그것 때문에 어머니는 다른 꿈을 꾸게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루는 절 잡곤 그러더군요. 엄마, 다른 아저씨랑 결혼해. 재혼이지. 널 데려가고 싶은데 그 집에서는 아이를 원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넌 이제 다 컸잖아. 그렇지? 그럼 난 혼자 살아? 아니, 할머니가 맡아주실 거야. 거기서도 씩씩하게 잘 지낼 수 있지? 엄마가 너 보러 갈게. 그냥 엄마가 결혼 안 하면 안 될까? 엄마는 약해. 너랑은 달라. 엄마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영이 네가 엄마를 위해서 조금만 참아줘. 엄마한텐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알았지? 그럴듯한 말로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웃기는 소리였어요. 겨우 17살이었던 제게 혼자 있어도 된다고 다 컸다고 말하는 게 말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건 설득이 아니라 통보였어요.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바로 길을 떠났기 때문이었죠. 그러고 얼마 뒤에 할머니의 집으로 제가 가게 됐네요. 엎어지면 코가 닿는 곳에 바다가 있는 시골이었습니다. 학교는 1시간을 차를 타고 나가야 할 거리였죠. 문제는 이미 그룹이 형성된 늦은 시기에 전학을 갔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공부도 못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했으니 따돌림을 당하게 됐죠. 수업 시간에 휴지를 머리에 던지거나 책상에 우유를 쏟아놓는 그런 장난들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그냥 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유치한 짓이야? 차라리 직접 때려! 저를 따돌리는데 가장 주동자였던 아이가 픽 웃었죠. 그래도 되니? 그럼 너 수업 끝나고 남아. 나대지 못하게 아주 지근지근 밟아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수업이 끝나고 절 괴롭히던 아이들을 모두 잘근잘근 씹어줬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통할지 몰라도 저는 아니었죠.
5명이 덤벼들었지만 맞으면서도 1명씩 처리를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운동이란 운동은 모두 섭렵했던 제게 머리채를 잡는 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주먹과 발차기로 제압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타고난 뼈대로 인해 힘 조절을 잘못해서 뒷수습을 하진 못했습니다. 분명히 쌍방폭행이었지만 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다치는 바람에 강제 전학을 피할 수가 없었거든요. 상대 애들도 잘못이 있어 합의금 문제는 피할 수 있었지만 정작 전학을 가는 건 저 하나였던 겁니다. 하지만 전학을 가게 될 곳은 그 시골에서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고 결국 저는 자퇴를 하게 됐죠. 자퇴를 했을 때는 솔직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흐르니 정말 괜찮아졌어요. 검정고시 준비를 하면서 바다에서 살다시피 했고 저는 수영을 가장 사랑하게 됐죠. 지금은 바닷물이 많이 더러워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깨끗했고 마음만 먹으면 저녁 반찬 따위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부모님이 차라리 여기서 살았다면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돌멩이를 들추면 와르르 쏟아지는 고둥, 모래색과 비슷하게 몸을 숨긴 꽃게,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한 생선까지 모두 제가 차지했죠. 할머니는 질색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꽃게? 너 또 잠수했어? 아주 바다에 씨가 마르겠네. 너 오늘 태풍 온다고 바다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들어간 거야? 아이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니? 아이 뱃일하는 사람들도 다 멈추고 배줄 느슨하게 하고 손질하고 있는데 아이고 속 터져. 사고 안 나. 나 수영 잘하는 거 알잖아. 뭐 수영장이 아니라 바다에서 하는 수영은 내가 최고지. 아무래도 나 전생에 넙치였나 봐. 아 그래. 하고 많은 예쁜 생선을 두고 넙치? 하영아 얼른 검정고시 공부나 해. 저러다가 시집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할머니는 늘 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까맣게 탄 얼굴 때문에 시집 못 간다고 감자랑 오이는 제 얼굴에 모두 붙여주셨죠. 덕분에 저는 그곳에서도 잘 자랄 수 있었고요. 한 번씩은 꼭 오겠다던 어머니가 약속을 어겼을 때도 저는 슬프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건 제가 타고나게 강한 게 아니라 딱 그 정도를 견딜 수 있을 만큼 미리 받은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행인 것은 할머니의 걱정과는 달리 저는 결혼을 하긴 했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지금 사는 곳으로 이동해 수영 강사를 시작했고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의 이름은 기훈이고 서울에서 대학까지 나와서 공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만 겨우 딴 저와는 어떤 접점도 없었죠. 그런 남편을 만난 건 수영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수영 강습의 회원 중 하나였죠. 강사님, 저 사람 때문에 자꾸 멈춰요. 흐름이 자꾸 끊겨. 저 실력으로 어떻게 중급반에 왔대요? 회원님 잠시만요. 제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한쪽 레인으로만 진행을 해볼게요. 애써 웃으면서 다가간 곳에는 기훈 씨가 혼자 제자리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수영하던 사람들은 멈춰서 노려보고 있었고 기훈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파닥거리고 있었죠. 앞으로 나가려고 팔을 뻗는데 신기하게도 물 위에 떨어진 나뭇잎처럼 그렇게 뱅글뱅글 돌기만 하더군요. 회원님? 잠시만... 네? 네, 제가 또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그 초급반에서 얼마나 배우셨다고 했죠? 저요? 6개월이요. 저는 그 말에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보통 한 달, 길어야 2달이면 끝나는 과정을 6개월 동안 한 사람은 처음이었죠. 대부분 호흡하는 걸 배우고 자유형 배영까지 끝내고 오는 게 초급반의 기본이었습니다. 저희 수영장의 경우는 중급반에서 평형과 접영 기초를 배우고요.
때문에 중급반이 단체로 수영을 하는 걸 보고 있으면 물고기 떼와 비슷한 느낌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훈 씨는 그런 물고기 사이에 떠있는 소금쟁이 같았죠.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이야기를 했어요. 1대1 강습을 받아보시면 어때요? 제가 확실하게 한 달 안에 끝내드릴게요. 그게 좋은 건가요? 저도 수영은 처음 다녀서 잘 몰라서요. 가격이 좀 있긴 하지만 회원님의 경우는 따로 받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꼭 바다에서 수영을 해보고 싶어서요. 그게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1대1 강습을 하면서 조금씩 더 가까워졌죠. 안타깝게도 1대1 강습으로도 남편은 쉽게 고쳐지진 못해서 겨우 2달 만에 자유형 하나만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엄청 좋아하면서 수영에 흥미를 느끼는 모습에 관심이 가게 됐죠. 한 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정도면 답답해서라도 포기를 했을 것 같은데 기훈 씨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제가 어릴 땐 공부만 해야 해서 대외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맨날 책상 앞에만 있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렇게 나이는 먹었는데 어느 날 문득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그게 뭔데요? 소금쟁이? 아니요, 돌고래요. 보고 있으면 진짜 자유롭고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물결을 가르는 걸 보면 가슴도 막 벅차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수영을 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열심히 배워보는 거죠.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예전엔 제가 공부를 해보려고 했을 때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수영을 못할 수가 있을까 신기했죠.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하긴 했어요. 뇌가 4개는 있는 사람처럼 따로 노는 팔다리를 제어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6개월이 더 흘러서 마침내 소금쟁이를 돌고래 그 비슷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친구로 1년, 그리고 연인으로 함께 하게 됐고요. 서로 너무나 성격이 달랐지만 우린 꽤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자기야, 기분 절대 나빠하지 말고 들어. 자기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한 건 숨기면 안 될까? 절대로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게 아니야. 다만 우리 엄마가 학력에 좀 예민하셔. 자기도 알잖아, 나 삼수까지 한 거. 무조건 더 좋은 대학 가라고 압박하고. 자기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 수도 있어. 그래도 뭐하러 학력을 속여. 난 진짜 괜찮아. 돌아가신 아버지가 연세대를 졸업하셨어. 그리고 엄마는 이화여대에서 미술을 전공하셨고 심지어 누나는 카이스트 출신이야. 독일 유학까지 가서 거기서 일하다가 결혼까지 했는데 이혼하고 한국에 들어온 상태지. 엄마랑 누나 조합이 더더욱 안 좋아. 진짜야. 와, 이걸 바로 가방끈이 긴 집안이라고 하는구나. 자기도 엄청 좋은 대학 나왔잖아. 내 동생이 더 좋은 대학이지. 근데 동생은 자퇴했어. 그리고 내가 나온 대학은 엄마가 인정도 안 해줘. 나한텐 그게 최선이었는데. 자기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나 내 동생까지도 무시하는 분인데 아마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거 알면 결혼 자체를 못하게 하실 거야. 그냥 순탄하게 대학 나왔다고 하고 수영이 좋아서 강사 됐다고 하면 안 될까? 아니, 어차피 들켜. 나랑 말하면 다 알 거고. 난 정말 괜찮아. 그리고 그런 걸 거짓으로 하고 싶지 않아. 내내 마음이 더 무거울 일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때 저는 당당했습니다. 중학교 졸업을 걱정할 정도로 머리가 나빴던 제가 제 힘으로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딴 건 제 나름의 훈장이었어요. 대학 나오고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 직장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이 전생에 넙치였을지도 모를 제가 물이 있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 수영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으니 최고였고요. 수영 강사 중에 물에 들어가서 쭈글쭈글해지는 게 싫고 몸이 건조해진다고 물을 기피하고 대충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고 숨을 쉬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저는 그때의 당당했던 저를 기절시키고 싶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상상했던 수준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 무슨 사고라도 친 거야?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다 졸업하는 고등학교 졸업을 검정고시로 봤다는 게 난 도통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처음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제 학력을 묻더니 치를 떠셨습니다. 마치 생전 처음 보는 외계인이라도 마주한 사람처럼 눈까지 피했죠. 곁에 있던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게, 수영 강사면 돈도 얼마 못 벌지 않나? 그런 몸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 집에 한 명도 없는데. 기훈이가 우리 집에서 좀 머리가 떨어져서 가뜩이나 이세 걱정이 되는데. 그 말에 기훈 씨가 나섰죠. 엄마랑 둘 다 적당히 좀 해. 나 결혼시킬 마음 없어? 내 나이를 생각해봐. 나 벌써 40대 초반이야. 결혼할 나이가 훌쩍 지났다고. 학력이고 뭐고 그게 왜 중요해? 언제는 나한테 무식하다며. 야, 우리 집에서는 그렇다는 거지. 누나가 뭐 틀린 말 했니? 재수도 아니고 삼수까지 해서 대학 간 게 너 혼자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지. 거기다가 취직하는 것도 좀 오래 걸렸어? 그래도 아닌 건 아니지. 네가 아무리 좀 떨어진다고 해도 검정고시 출신의 수영 강사랑 이어질 급은 아니란 말이야. 너 학벌은 그냥 그래도 공기업 다니고 있잖아. 너 정도면 더 좋은. 기훈 씨가 테이블을 콱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라고! 이런 말 들을 거 예상했지만 배웠다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말 하는 거 좀 역겹거든? 계속 반대해요. 그럼 나 엄마랑 누나 둘 다 안 봐. 솔직히 이런 취급 받으면서도 이 정도로 이 집에 헌신한 거 나 하나 아니야? 그니까 알아서 해. 두 사람 다 날 안 보고 그 학벌 자랑하면서 살던지 아님 그냥 허락을 하던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훈 씨는 제가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협박이라도 해야겠다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허락을 안 해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그 방법은 잘 먹혔고 결혼 허락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제게는 지옥의 시작이었죠. 결혼 후 단 1년 만에 당당했던 저는 사라졌고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와 자격지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 행동 전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는데 그것도 머리가 좋지 않아서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어머님 생신에 음식을 차린 날에는 이러셨죠. 아우 짜! 음식이 죄다 짜네. 짠 음식을 먹어서 머리가 안 좋은 건가?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음식과는 적당히 하는 거라고. 아니 머리에 입력 자체가 되지 않는 거니? 아님 내 말을 아예 무시를 하는 거니? 아니 도대체 넌 벌써 1년이 다 됐는데 음식이 이게 뭐야? 저번엔 너무 싱겁다고 하셔서. 적당히! 아니 적당히를 몰라? 아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야겠니? 내가 너 상대하면서 머리가 다 아파. 말귀도 한 번에 못 알아듣고. 너 책은 읽긴 하니?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우 내 아들 아까워. 그렇게 쥐어짜내서 대학 보내고 공부시켰더니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어디서 이런 덜 떨어진 걸 며느리라고 나한테. 아이 됐다 치워. 시누이는 곁에 있다가 혀를 끌끌 차더니 끼어들었습니다. 아 엄마 생일인데 그냥 적당히 해. 뭘 알겠어 무식해서. 엄마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알아먹어야 교육이 되는 거야. 대화라는 건 쌍방이니까. 안 그래 엄마? 그렇지. 아이 우리 딸이 역시 말이 좀 통하네. 우리 카이스트 출신 독일 유학파. 그럼 내가 누구 딸인데. 그 시대에 대학 나온 사람이 어디 흔해? 엄마랑 아빠 반반 섞어서 나온 게 나잖아. 그나저나 내가 빨리 취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 호강시켜야지. 진짜?
아이,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 너 같은 인재를 모셔갈 기업이 어디 흔하니? 내 말이 이 좁은 곳에서는 도통 조건이 안 맞아서 다들 와달라고 하는데도 연봉이 턱없이 낮아. 진짜 독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아이, 그건 안 되지. 우리 딸 얼마 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냥 여기서 살아. 알았지? 엄마가 용돈도 최대한 지원해주고 네 동생들도 있으니까 걱정할 거 하나 없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야말로 환장의 짝꿍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누구 하나 잡아서 속을 뒤집는 건 쿵짝이 잘 맞았죠. 서로가 서로에게 존경한다,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구나 싶었습니다. 헌데 아이러니하게도 눈은 높아서 한국에 들어와서는 바로 취직을 하지도 않았어요. 돌아가신 아버님을 제외하면 가장 학벌이 높다는 두 사람이 백수였던 거죠. 반면에 대학에 들어갔다가 자퇴한 도련님이나 서울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누구나 알아주는 대학이 아니었던 남편이 그 집안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도 불만이 많았죠. 그놈의 우월한 유전자, 우리 엄마는 언제쯤이면 그걸 포기할까? 오늘 아침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대학 다시 들어가래.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 소리라 들어야 하는지. 나한테 불이나 끄고 몸 쓰는 무식한 일 한다고 그러더라. 도련님이 투덜거리자 남편이 한숨을 쉬었죠. 넌 좀 아깝긴 하지. 잘 들어간 대학을 자퇴했으니까. 아니, 내 꿈이 어릴 때부터 소방 공무원인데 대학을 왜 꼭 들어가서 돈까지 써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반항할 겸 자퇴를 한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졸업할걸. 이 나이 먹어서도 이런 취급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언젠가는 포기하실 줄 알았지. 내 말이 그 말이야. 나도 결혼하면 끝일 줄 알았어. 근데 요즘도 나만 보면 들들 볶아. 아이 낳으면 어쩔 거냐고,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한다는 말까지 듣고. 근데 엄마도 참 욕심도 많아. 넌 공무원이고 난 공기업 다니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하대? 네가 내 아들이면 난 업고 다녔어. 카이스트 이상만 사람 취급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누나 때문이야. 누나가 이상한 스타트를 끊어서 우리만 죽어나는 거라고. 생활비도 얼마나 많이 달라고 하는지 진짜 두 여자 때문에 미치겠다. 나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이왕 데리고 오는 거 누나보다 학벌 좋은 사람으로 데리고 와. 아주 코를 콱 눌러버리게. 형, 그런 사람은 나한테 시집 안 와. 나 소방공무원이야. 그것도 9급. 제가 온갖 구박을 다 당하면서도 남편에게 털어놓을 수 없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 못지않게 두 사람 역시도 엄청난 차별을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함께 식사를 해도 시누이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갔을 정도였죠. 심지어 시누이는 백수였는데도 돈을 과하게 쓰곤 했습니다. 헌데 시어머니는 그걸 혼내긴커녕 무조건 싸고 돌았죠. 그나마 제 남편은 성격이 유한 편이었지만 도련님과는 말다툼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고 말았죠. 우리 딸, 우리 카이스트 박사, 우리 독일 유학파! 라고 부르며 자신의 딸에게만 관대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 방향을 도련님에게 튼 거였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맛있는 것은 모두 도련님 앞으로 밀어넣고 호호하하 하면서 칭찬을 수없이 하기 시작했죠. 우리 영훈이는 뭔가 될 줄 알았어. 어쩜 이렇게 난 자식을 깨알처럼 잘 키웠을까? 우리 아들 너무 잘생겼다. 지금 보니까 꼭 조각 같아. 도련님은 입에 들어가던 불고기를 내려놓고는 물었습니다. 뭔데? 누나 또 사고 쳤어? 엄마 소문 들었어. 너 병원장 딸이랑 만나고 있다면서? 엄마가 그걸 어떻게... 도련님은 경악했고 시어머니는 활짝 웃었습니다. 잘했어, 잘했다. 우리 아들 네가 드디어 제 몫을 하는구나. 엄마는 우리 집안에 의사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했어. 근데 네가 마침 딱 이렇게 내 소원을 들어주네. 그 사람 의사 아니야. 그냥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고.
어? 보통 의사 딸들은 의사가 된다고 하던데 병원을 물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의사야. 시어미는 약간 실망한 눈치였지만 그럼에도 표정은 밝았어요. 아이 됐어. 그래 의사인 사돈이 있는 것도 괜찮지. 사업을 하면 뭐 크게 하는 거지. 엄마도 알아야 대비를 할 거 아니야. 결혼 이야기 하고 있는 거 맞지?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엄마가 이럴 게 뻔한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 그냥 좀 가만히 있어. 체할 것 같으니까. 아, 우리 아들이 체하면 안 되지.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인데. 결국 도련님은 그날 체하고 말았습니다. 약 먹고도 토하는 바람에 부채표 약을 무려 3병이나 비워야 했죠. 몸이 좀 괜찮아지자 남편과 제게는 만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 큰 병원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병원장의 딸인 것도 맞았고 위에 오빠가 하나 있는데 의사라고 했습니다. 대학을 나와서 바로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이 꽤 크다는 말도 했죠. 진짜 부자라서 놀랍기도 한데 저나 남편이 절망한 것은 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서울대? 서울대 출신? 아, 머리야. 남편은 머리를 잡고 통증을 호소했고 저 역시 절규했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시어머니가 비교할 것에 긴장을 했고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부족해서 동서까지 저를 무시할 생각에 아찔해졌죠. 당연히 도련님은 당황했습니다. 왜 그래? 형이 예전부터 카이스트보다 더 좋은 대학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그래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그야 우리 편이었을 때 이야기지. 일단 부자야. 근데 공부까지 잘해. 그럼 결국 비교 대상이 하나 더 늘어난 거잖아. 이제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안 할 테니 그 비난은 나랑 이 사람이 고스란히. 상상만 해도 속이 울렁거린다. 차라리 절연을 해야 하나? 걱정 마. 내가 그 말은 비밀로 하자고 해볼게. 그게 가능해? 우리 엄마가 누구 보면 하는 말이 뭐야? 어디 졸업했냐고? 그럼 좀 곤란하긴 하네. 졸업 안 했다고 하기에는 또. 아니야. 민정이 그럴 사람 아니거든? 내가 거짓말이라도 해달라고 해볼게. 아니야. 네 아내라도 좀 편하게 지내면 좋지. 그리고 너희 둘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 장인어른 있다며. 우리 집 사정 말하고 그분에게도 거짓말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니? 근데 하영이한텐 함부로 안 하면 좋겠다. 야, 안 그래도 엄마랑 누나 때문에 힘든 사람이니까. 알았어. 내가 뭐든 일단 이야기는 해볼게. 문제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 불똥은 처음부터 제게 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수영 강습이 끝나고 집으로 갔는데 하도 다급하게 불러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에 있는 가구가 반쯤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마치 이사를 하기 직전처럼 물건도 나와 있었죠. 하영이 너 잘 왔다. 가구 위치를 싹 바꿀 생각이니까 네가 좀 거들어. 네? 이걸 다요? 그럼 우리가 해? 넌 몸 쓰는 일을 하고 평생을 운동하며 살았잖니. 우린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 한 사람이고 체격 자체도 다르잖아. 기은이 퇴근 시간은 한참 남았고 영훈이는 병원장 딸이랑 약속이 있다니까 우리끼리 해야 해. 갑자기 가구 위치는 왜? 못생긴 가구는 안쪽에 넣어야지. 당장 다 바꿀 순 없으니까. 얼른! 나중에 그 집에서 인사하러 오면 제대로 구색을 갖춰야 될 거 아니야. 얼른 해! 시간 없어! 이거 정리하고 그릇도 다 바꾸려면 1분 1초도 아쉬우니까. 하지만 어머님, 시끄러! 어차피 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이거 명심해라. 동서 들어오면 윗사람 대접받을 생각은 하지도 마라. 너랑 수준 자체가 다르니까. 그 사나운 눈 똑바로 깔고 네 동서 극진히 모셔. 알았니? 알았으면 고개 끄덕여. 태어나서 저는 그렇게 힘이 든 적이 없었습니다. 가구는 너무 무거워서 손가락이 아릴 정도였죠. 더구나 오래된 나무로 만든 가구여서 손가락 몇 개에는 가시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쉬지도 못하게 하고 커튼을 교체하게 만들었고 설거지까지 시키더군요.
때문에 결국 그날 저는 퇴근한 남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내 참고 또 참았던 게 폭발하고 말았죠. 이제까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게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해버렸습니다. 왜 진작에 말을 안 했어? 차라리 말을 했으면 내가 어떻게든... 아니야. 내가 너무 미안해. 아들이 나한테도 그랬는데 당신한텐 더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도 차마 물어보는 것도 겁이 났고 외면을 하고 싶었어. 그래도 내 엄마니까 엄마를 바꿀 순 없으니까. 여보,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 지금이라도 내가 중재를 해볼게. 안 되면 인연을 끊고 살던가. 요즘엔 자격지심도 생겼어. 못 배운 거 티 안 내려고 책도 읽고 있고. 남편은 제 손에 박힌 가시를 빼주면서 울더군요. 나 때문이야. 수영을 하는 당신을 보고 있으면 꼭 돌고래 같아서 참 자유롭게 보여서 좋았는데 내가 이 진흙탕으로 당신을 끌어들인 거라고. 그간 나랑 내 동생 영훈이랑 힘들다고 투덜거리는 거 보면서 당신 기분은 어땠을까?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다행히 그렇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나니 한결 나아지더군요. 이전처럼 끙끙 혼자서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도 편안해졌죠.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도련님과 예비동서가 인사를 드리러 온다는 소식에 저는 당연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나 알아주는 서울대 출신의 병원장 딸이라는 것은 제 자격지심을 더욱 자극했고요. 일은 산더미였습니다. 남편까지 동원된 대청소를 시작으로 저는 한가득 장을 봐오기까지 했죠. 소고기에 생선, 종류별로 과일까지 모두 백화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음식을 만들어야 했죠. 남편은 쭈그려 앉아서 전을 부쳤고 시누이는 허리가 안 좋다는 이유로 뒤로 빠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과 거실을 오고 가면서 저와 남편만 들들 볶았고요. 그거 최대한 예쁘게 하라고. 맛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해. 부잣집 사람들은 눈으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맛을 본다고 하잖니. 전 위에 있는 장식이 잘 보여야 한다고. 아유, 엄마. 우리가 진짜 이걸 왜 해? 우리 아빠 제사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조상이 한 10명을 한 번에 돌아가셨으면 모를까 고작 한 사람 인사 오는 거야. 고작? 네 동생이야. 네 동생이 늦은 나이에 장가 간다고 하는 거고. 근데 넌 형이 돼서 돕는 것도 불만이야? 우리 집이 기울면 더 노력을 해야지. 이 정도는 형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걔가 만약에 우리 집 싫다고 하면 그땐 네가 책임질 거야? 그럼 딱 오늘 하루만이야. 나중에도 또 그러면 나 진짜 화낼 거야. 아이 그래, 그럼 되잖니. 오늘 딱 하루만 이러자. 됐지? 제게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남편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딱 하루만이라고 하니 꾹꾹 누르고 있더군요. 마침내 잔치상은 모두 준비됐고 예비동서가 오는 시간이 제법 가까워졌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시어머니가 제게 방에서 눈을 좀 붙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하려다가 더는 몸이 피곤해서 결국 안방으로 들어가 좀 누웠죠. 동서가 오면 깨워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했고요.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간은 동서가 오기로 한 2시를 훌쩍 넘어 4시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고 동시에 동서와 눈이 딱 마주쳤죠. 제가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인사를 하자 예비동서인 민정씨도 활짝 웃어줬습니다. 그런데 절 계속 보더군요. 저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남편 곁에 앉았고 시어머니는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과장하며 말했죠. 우리 첫째 며느리 하영이라고? 애가 덩치가 좀 있어서 놀랐죠? 근데 걱정하지 마요. 서열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편하게 해요. 편하게. 그냥 계속 잘 것이지 왜 나와서는. 예비동서는 고개를 한참 갸웃거리다 겨우 네 하고 대답하고는 준비된 차를 마시려고 들어 올리더군요.
근데 갑자기 그 찻잔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죠. 그 잔은 일부러 부잣집 아가씨가 온다는 말에 백화점에서 산 고급 찻잔이었고요. 도련님은 놀라서 민정씨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어디 다친 거 아니야? 일어나봐. 유리 조각 있어. 그런데 민정씨의 시선은 완전히 저에게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을 한 건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왜 이러지? 내 얼굴이 무섭게 생겼나? 이런 오만 잡생각에 속이 울렁거리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삿대질을 했죠. 너 뭐야? 너 우리 민정이한테 무슨 짓 했지?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무식해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 쳤다고 했을 때부터 기분이 쎄했어. 요즘 세상에 고등학교 중퇴? 하도 불쌍하고 인생이 사나운 것 같아서 우리 집에 받아줬더니 결국 우리 귀한 며느리를 울려? 시누이도 그 말에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저 덩치마 분명 때렸을 거야. 사고 친 것 같다고 내가 말했잖아. 이래서 사람은 학벌을 따지는 거야, 학벌을. 그게 다 인생의 좌표 같은 거라고.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추정할 수 있는 지도 같은 게 학교 성적이고 학벌인 거야. 알아? 이에 남편이 일어나서 두 사람에게 언성을 높였죠. 언제까지 그놈의 학벌 타령할 거야? 기온이 넌 빠져있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안 보여? 어디 엄마랑 누나가 말하는데 끼어들어? 지 아내라고 지금 편들어? 영훈이 네 동생이야. 민정인 그 동생이 데리고 온 우리 집 식구고. 그럼 지금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지. 이성적? 도대체 뭐가 이성적이건데? 이제까지 누나랑 엄마가 나한테 요구한 이성적인 판단은 그냥 참고 버티는 거 아니었어? 그럼 나도 이 짓 더는 못해. 나 없이 잘 먹고 잘 살아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죠. 그래, 늘 넌 그런 식이지. 잘난 공기업 다니며 돈 좀 번다고 유세야, 유세를. 그래, 갈 테면 가라. 나도 이제 안 잡는다. 난 내 딸이랑 우리 막내만 있으면 되니까. 안 좋은 머리 겨우 학원 보내고 과외까지 시켜 대학 보냈더니 고등학교도 안 나온 저런 걸 안 해라고. 에휴, 어디 한번 두 사람이서 찢고 볶고 멍청한 유전자로 만든 자식 낳아서 그렇게 살렴.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민정씨의 시선은 여전히 제게 있었습니다. 저는 좀 당황해서 얼굴을 괜히 긁었는데 민정씨가 손을 바들거리며 제게 다가오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와락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씨?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그런 예비동서의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언니 저 기억 안 나요? 저예요, 민정이. 바닷가요. 바닷가에 빠졌던 그 애. 무슨... 저요, 그때 바다. 아빠가 저 들고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때... 너? 전혀 기억도 나지 않았다가 머릿속으로 순식간에 기억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할머니의 집 바로 앞은 바다였어요. 문을 열면 짠기 가득한 공기가 코를 찌르는 곳이었죠. 그곳은 제게는 유일한 운동시설이었고 친구였습니다. 특히나 자퇴를 한 뒤에는 그곳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고요. 하지만 그곳은 정확히 물놀이를 하기에는 그리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서해안처럼 심하진 않았지만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자칫 사고가 일어나기 좋았죠. 그리고 그날 역시도 그랬습니다. 바닷물이 깨끗해서 유명해졌는지 하나둘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는데 민정이도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물놀이를 온 거였죠. 문제는 썰물일 때는 꽤 먼 곳까지도 걸어서 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고작 어린아이 허리 높이 정도로 올라온 바닷물은 뒤로 갈수록 더 깨끗해졌으니 다들 더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그날 저는 얼른 물이 들어오면 수영을 할 생각으로 잠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에 털썩 앉아서 햇빛을 온몸으로 맞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안쪽에서 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문제는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나마 있던 건 저희 동네의 할머니들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 안쪽에는 누군가 자신의 아이를 높이 들어 올리고 허둥거리고 있었죠. 아직 완전히 잠길 정도가 아닌데도 도대체 왜 그곳에 있는지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저러다가 죽을 텐데.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른 남자와 작은 아이. 그건 수영 강사인 지금의 제가 생각해도 위험한 일이었어요. 바다에 빠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조하는 사람이 죽는 일이 허다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어렸고 그런 경험 자체가 없었어요. 그저 난 수영을 좀 잘하니까 가능하지 이런 생각으로 뛰어들었죠. 하지만 저는 의외로 좋은 선택을 하긴 했습니다. 아예 자명으로 들어가서 접근했으니까요. 물 밑을 보니 아저씨의 다리가 낡은 그물에 걸려 있었고 저는 그걸 잡아 뺐죠. 그리고는 일단 여자아이만 빼서 바로 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또한 힘이 빠진 아저씨가 배영으로 누워있는 걸 확인하고 천천히 가서 아저씨까지도 구해냈고요. 배영을 유지할 줄 안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은 없었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할머니에게 혼날까봐 였죠. 아무래도 자퇴해서 눈치가 보이는데 사람까지 구했다고 하면 제 등짝이 남아나질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날도 혼이 났고요. 너 또? 아니 옷은 왜 다 젖었어? 이젠 그냥 막 들어가? 그렇지. 물이 보이니까 들어가지. 막상 들어가는데 옷을 입고 있었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이 바다는 위험하다고 몇 번을 말해.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으니 저조차도 까먹고 있던 오래된 이야기였고요. 얼굴을 보니 확실히 그때 그 아이였습니다. 그때는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중학생이었다고 하더군요. 언니, 그때 아빠랑 제가 언니 얼마나 찾았는데요. 근데 너무 늦게 갔어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언니가 없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동네에서 이사를 갔어요. 왜 존댓말을 해요? 아깐 너라고 하셨는데. 그거야 지금 상황이 좀... 그건 그래요. 이 상황은 제가 정리를 할게요, 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민정이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는 머리를 정돈하고 뒤로 돌아서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봤습니다. 둘 다 상황을 뒤늦게 파악했는지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학벌이 그렇게나 중요하신 건가요? 근데 어쩌죠? 전 서울대 출신인데? 어머. 우리 새아가가 그런 좋은 학벌까지 가지고 있는 줄은. 우리 딸이 카이스트인데 두 사람이 이야기가 좀 통할 것도 같네. 통하겠죠, 진짜라면.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물었죠. 뭐? 그게 무슨 뜻이니? 애초에 전 학벌로 영훈씨 택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머님, 이 사람이 누군가를 구하고 일에 자부심이 있고 자신의 꿈에 확실히 있어서 그걸 보고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는 바로 하영이 언니가 시작이고요. 그런데 하영이 언니를 왜 그렇게 무시하세요? 아니, 아까는 놀라서 그랬지. 진짜야. 널 보호하려고 그랬고. 우리 제대로 한번 까고 시작하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전 하영 언니 편을 들어야 할 것 같거든요. 무려 제 아버지와 제 생명의 은인이니까. 영원 씨도 괜찮으면 말해. 지금 내가 하는 말 들으면 나랑 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머니, 누나랑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어. 어쩔 거야? 말할까? 그때 영훈 씨는 저와 남편을 한 번씩 보고는 해! 형이랑 형수가 나한텐 더 소중하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좋아! 일단 어머니, 아시다시피 저희 집 좀 삽니다. 작은 병원이라고 해도 병원장까지 하신 저희 아버지, 그리고 오빠는 의사고요. 저도 사업도 크게 하죠. 그런데 보통 저희 집 정도면 결혼할 상대의 집안 조사를 필수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어머님은 중졸, 그리고 형님은 고졸이시더라고요. 독일에서 일을 한 적도 없고 카이스트? 이화여대? 저도 웬만하면 그냥 참고 넘기려고 했는데 두 분 다 그러시면 안 되는 학벌 아닌가요? 특히 하영 언니를 무시한 건 좀 아니죠? 시어머니는 귀까지 빨갛게 되더군요. 아니야, 난 진짜야. 근데 딸, 정말이야? 아니 정말로 거짓말이야? 그럼 내가 준 등록금이랑 생활비는 어디에 쓴 거야? 어? 시누이는 눈이 커지더니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카이스트 맞아. 조사가 잘못된 거겠지. 그때 민정이가 설명을 했죠. 카이스트는 대부분 전액 면제입니다. 장학금 받고 거긴 다닌다고요. 아직도 거짓말을 하다니 두 분 다 진짜 너무하시네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시죠? 이에 두 사람 다 고개를 숙였고 충격을 받은 건 가장 피해를 입은 남편과 도련님 두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진짜 이를 갈았습니다. 진짜야? 다 거짓말이라고 엄마? 기훈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너희 아빠랑 결혼하려고 시작했던 건데 그게 일이 좀 커졌다. 그러다가 네 누나가 잘 됐다고 하니까 나도 속았어. 너희 누나가 나까지 같이 속인 거야. 난 몰랐으니까. 혹시 너희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난 나름 너희한테 힘을 주려고. 어쨌든 봐라. 공기업 쟤는 공무원까지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결과가 미쳤어?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데. 내 꿈은 하루라도 빨리 엄마한테서 벗어나는 거였어. 지긋지긋한 재수학원에서 얼마나 끔찍했는지 엄마가 아냐고. 군대도 늦게 들어가서 힘들었고 친구조차 제대로 사귀지도 못했다고. 근데 뭐? 결과? 기훈아, 엄마는 다 너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아니, 엄마는 엄마 거짓말에 먹힌 거야. 누나도 마찬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거짓말인 걸 알면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지. 나 오늘부터 엄마 아들 아니야. 그럼 너희 누나랑 난 어떻게 살라고? 그 뒤엔 도련님이 나섰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엄마. 그리고 누나, 나도 형처럼 힘들었어. 자식이 꾸는 꿈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꺾으려고 하는 엄마가 싫었어. 내가 사람이 아니라 엄마가 가꾸는 분재가 된 것 같아서 끔찍했다고. 나도 지원하는 거 끊을게. 알아서 살아. 아들들의 반응에 시어머니는 그렇게나 끼고 들던 딸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거짓말을 했다며 비난하고 울고 소리를 질렀죠. 그렇게 우린 따로 집을 빠져나왔어요. 서로 힘들었던 이야기라고 위로를 해주며 자리를 파했죠. 그때 알게 됐는데 제가 예전 얼굴이 너무 까매서 솔직히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흔하지 않은 덩치에 이름까지 같으니 확신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이튿날 제 앞에 병원장까지 나타났습니다. 민정이와 함께 말이죠. 그간 자신들이 저를 찾았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고맙다는 말도 들었어요. 헌데 그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집을 같이 봐달라고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기에 제일 괜찮은 집을 골랐는데 그게 제 앞으로 선물로 들어왔죠. 저는 당연히 놀라서 도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언니, 우리 목숨값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줘요. 우리 아빠랑 저 진짜 언니한테 고마워했어요. 언니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우리 엄마가 예전에 미술을 했었거든요. 그때 언니 얼굴도 직접 그려줬어요. 아주 까맣다는 게 지금이랑은 좀 다르지만 그만큼 진심이라는 거고요. 그럼 알았어. 잘 받을게. 진짜 고마워. 아니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더 말해요. 아빠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민정이는 진심으로 제게 뭐든 다 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장난으로 이러다가 병원도 네가 가지겠다 할 정도로 병원장님께서도 저만 보면 뭐든 사주려고 하셨죠. 실제로 민정이는 자기 회사에 취업까지 하게 해주겠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영장이 더 편하고 좋아서 그것만은 거절을 했어요. 그럴 능력도 없었고 말이죠. 그래도 다른 건 거절 안 하고 잘 받았습니다. 뭐 딱히 돈을 바라고 한 일도 아니었지만 주는 사람이 편하다면 저 역시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남편과 제 차까지 바꿔주고 나서 저는 더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단순한 물질을 받은 것보다는 바짝 말라있던 자존감이 꽉 채워졌거든요. 덕분에 저는 다시 저 스스로에게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남들처럼 똑똑하지 않아도 저 역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근데 벌써 그게 1년 전이네요. 현재는 아주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습니다. 일단 도련님은 결혼을 해서 호칭이 서방님으로 바뀌었죠. 저와 동서도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직도 어머니와 누나를 용서하진 않았어요. 서방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학벌에 연연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 두 사람 모두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제게도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도 했죠. 심지어 각자 받은 월급을 예전에 제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통장에 꼬박꼬박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갚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마음의 상처가 아무는 것에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언젠가는 꽤 나쁘지 않은 관계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제자리를 찾길 저 역시 바라죠. 물론 그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저는 저 스스로를 사랑하고 제가 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아마도 그게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 행복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